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법원에서 등기가 하나 와 있습니다. 뜯어보니 판결문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귀하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동료들과 함께 47억 원을 배상하라. 47억 원.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00년을 모아도 만지기 힘든 돈입니다. 로또 1등을 2번 연속 당첨돼야 가능한 액수죠. 이 판결문을 받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히고 내일이 오는 게 두려워질 겁니다. 이건 가상의 공포 영화가 아닙니다. 2014년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쌍용 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내려진 판결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10분 동안 깊게 파헤쳐볼 주제, 노란봉투법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법 때문에 둘로 쪼개졌습니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고 국회는 다시 통과시키고 기업은 망한다고 소리치고 노동자는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도대체 이 법이 뭐길래 나라가 이토록 시끄러운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과연 이 법이 통과되면 내 월급 통장과 내 일자리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노란봉투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어디 가서 나 이거 좀 아는데 하고 30분 동안 떠드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요즘 경제 뉴스 보면 머리 아프시죠? 금리는 오르지, 물가는 미쳤지, 법은 바뀐다지.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닌지 불안하실 겁니다. 제가 바로 그 불안함을 확신으로 바꿔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를 가장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돈과 연결해서 풀어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클릭 한 번이 여러분의 경제 지능을 상위 1%로 올려주는 가장 빠른 투자가 될 겁니다. 자, 누르셨나요? 그럼 진짜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선 이 법의 이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하필 노란 봉투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47억 원 판결 사건으로 돌아가 보죠. 당시 이 판결 소식을 들은 배춘환이라는 평범한 시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사 주간지 시사아이엔에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편지 봉투 안에는 현금 47,000원이 들어있었죠. 그녀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보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47억 원을 10만 명이 나누면 47,000원입니다. 이 돈은 제 아이 태권도 학원비를 아낀 돈이지만 그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이 돈을 담은 봉투가 바로 과거 월급 봉투의 상징인 노란 봉투였습니다. 예전 우리 아버지들이 월급날이면 노란 봉투에 현금을 담아와서 어머니께 건네주곤 했잖아요. 그 가장의 무게, 가족의 생계, 땀의 가치를 상징하는 색깔이었죠.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나도 47,000원 보태겠다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든 겁니다. 가수 이효리 씨도 동참하면서 노란 봉투 캠페인은 전국적인 사회운동이 됐고 순식간에 14억 원이 넘는 성금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합법적인 파업이 이렇게 어려운 건가? 파업 한 번 잘못했다고 평생 갚지도 못할 빚더미에 앉는 게 과연 정의로운가? 이 질문이 국회로 넘어갔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자는 법안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배경을 알고 나니 법의 취지가 확 와닿지 않나요? 하지만 감성만으로는 나라를 운영할 수 없죠. 이제 냉정하게 법적인 내용을 뜯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안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써 졸리죠? 하지만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3가지가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러분이 대기업 A사의 자동차 공장에서 일한다고 칩시다. 매일 A사 공장으로 출근하고 A사 작업복을 입고 A사 부장님이 시키는 대로 바퀴를 조립합니다. 그런데 내 소속은 A사가 아니라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하청업체 B사입니다. 월급이 너무 적어서 B사 사장님한테 따집니다. 사장님, 월급 좀 올려주세요. 그럼 B사 사장님은 100이면 100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A사에서 돈을 받아야 너희를 주지. 내 맘대로 못해. 억울하면 A사 가서 얘기해? 그래서 A사에 가서 우리 월급 좀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A사는 문전박대합니다. 당신들은 우리 직원이 아닙니다. 계약 관계가 없어요. 이게 현재의 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만 사장님인 거죠.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이게 뒤집힙니다. 계약서상 사장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내 근로 조건과 업무를 지배하고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면 그 사람도 사용자로 보겠다는 겁니다. 즉 하청 노동자들이 하청 사장을 건너뛰고 진짜 권한을 쥔 원청 대기업과 테이블에 마주 앉아 협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거의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지금 법에서는 파업이 합법이 되려면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임금 인상이나 단체 협약 갱신 같은 미래의 이익을 위한 싸움일 때만 가능해요. 이걸 이익 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갑자기 어렵다면서 직원의 절반을 자르는 구조조정을 발표했다고 칩시다. 혹은 지난달 월급을 안 줬다고 해봅시다. 이때 파업하면 불법입니다. 법원은 이런 건 권리 분쟁이라서 재판으로 해결해야지 파업할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내일 잘린다는데 재판이 무슨 소용이냐? 당장 막아야지. 노란봉투법은 이런 정리해고 반대나 체불임금 청산 같은 권리 분쟁도 정당한 파업의 이유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파업할 수 있는 운동장이 훨씬 넓어지는 거죠. 이게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47억 원 사건으로 돌아가 보죠. 지금까지는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회사는 노조위원장이든 간부든 아니면 그냥 참여한 조합원이든 아무나 잡아서 너희가 연대해서 47억 원 다 갚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돈 받아내기 쉽죠. 가장 재산 많은 사람 하나만 조지면 되니까요. 하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정이 파탄납니다. 노란봉투법은 이걸 막자는 겁니다. 파업이 불법이라도 각자가 무슨 짓을 해서 얼마의 손해를 입혔는지 깐깐하게 따져서 딱 그만큼만 청구해라. 그리고 신원보증인한테까지 책임 묻지 마라. 즉, 손해배상을 노조 탄압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자, 내용을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노동자한테 좋은 거네? 싶으시죠? 하지만 경영계가 거품 물고 반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양쪽의 논리를 들어보면 둘 다 말이 됩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기업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용자 범위를 넓힌다고? 그럼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대기업은 1년 365일 파업에 시달릴 거다. 생각해보세요. 대기업 하나에 하청업체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딸려 있습니다. 이 수천 개의 하청노조가 전부 본사로 몰려와서 우리랑 교섭하자고 하면 경영진은 일은 언제 합니까? 협상하다가 날 셉니다. 게다가 파업 범위를 넓히면 경영적 판단인 구조조정이나 공장 이전도 마음대로 못하게 됩니다. 회사가 망하게 생겨서 사업을 접으려는데 그것도 파업으로 막으면 그냥 다 같이 죽자는 거냐? 라는 거죠. 한국은 파업 공화국이 되고 외국 기업들은 한국을 탈출할 거라는 공포 섞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을 봐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의 임금 격차는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졌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아무리 하청 사장과 협상해봤자 영원 인상입니다. 원청이 돈을 안 내려주니까요. 진짜 돈 줄 사람과 이야기하게 해주는 게 자본주의 원리에 더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도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진짜 손해를 메꾸려고 소송하는 게 아니다. 노조 간부들 신용불량자 만들고 겁줘서 노조 깨려고 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손배소가 걸리면 노조 탈퇴율이 급증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돈으로 짓밟는 걸 막아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절규입니다. 자, 이제 이론 공부는 끝났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만약 내일 당장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면 우리 회사와 내 월급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돌려보겠습니다. 법 시행 첫날 전국의 산업 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업 정문에 수십 개의 하청 노조 깃발이 꽂힙니다. 원청 사장 나와라! 요구가 빗발치죠.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멘붕에 빠집니다. 우리 성과급 줄 돈으로 하청 월급 올려주는 거 아니야? 내부 갈등이 시작됩니다. 법원도 마비됩니다. 내가 진짜 사용자냐 아니냐를 따지는 소송이 폭주할 겁니다. 기업들은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청을 아예 없애고 자동화 기계를 도입하거나 공장을 해외로 옮기려 할 겁니다.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풍경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극단적인 양극화가 줄어듭니다.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죠. 위험한 일은 하청에 떠넘기던 관행도 원청이 책임을 지게 되면서 산업재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업들도 바뀝니다. 싼 값에 사람 부려먹는 하청 구조 대신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진짜 혁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날 머리띠 두르고 싸우는 대신
대화의 테이블이 열리면서 오히려 노사 관계가 선진국형으로 성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를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하청 특수고용직 택배 프리랜서 등이라면 이건 인생 역전의 기회입니다. 내 노동의 대가를 결정하는 진짜 주체와 대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력이 생기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대기업 정규직이라면 단기적으로는 혼란스럽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 존중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부당해고나 갑질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더 단단한 방패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만 유별난 걸까요? 유럽,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을 보면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영국은 이미 1906년에 파업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 청구 못한다고 법으로 박아놨습니다. 100년도 더 전에요. 그들의 논리는 심플합니다. 파업은 헌법상 권리다. 권리를 행사해서 생긴 손해를 물어내라고 하면 그건 권리가 아니다. 그 정도 손해는 기업이 감수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다. 대신 그들은 파업 절차를 아주 엄격하게 지킵니다. 폭력 절대 안 봐줍니다.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보호해주는 거죠.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기업의 천국답게 재산권을 강하게 보호하지만 최근에는 원청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브라우닝 페리스 판결이라고 해서 하청 직원의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원청도 교섭 의무가 있다는 판례가 나왔죠. 즉, 전 세계적인 흐름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자가 책임을 진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10분 동안 노란봉투법의 A부터 Z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정리가 좀 되시나요?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기업을 죽이자, 노조 천국을 만들자는 법이 아닙니다. 변화된 노동 환경, 즉 하청과 특수고용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과연 누가 진짜 사장님인가? 일하는 사람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답입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을 겁니다.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은 커질 것이고 시행착오는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47억 원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숫자로 노동자의 입을 틀어막는 방식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이 법이 안전벨트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답답하고 거추장스러울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들고 불편하죠.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즉 우리가 사회적 약자가 되었을 때 우리 삶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막아주는 최후의 안전장치 말입니다. 직장인 여러분, 내일 회사 가서 동료들에게 한마디 툭 던져보세요. 야, 노란봉투법 되면 우리 회사 하청 직원들도 사장님 만날 수 있다는데 하고요. 그 작은 대화들이 모여 우리 사회의 합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0분 동안 정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아까 못 누르신 구독과 좋아요 지금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돈이 되고 피가 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